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읽어드리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작품 중에서 결국에 이 작품으로 골라봤는데요. 이번 작품의 제목은 소년은 늙지 않는다. 김경욱 씨가 지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글을 어디서 뽑았냐면 2011년 올해의 문제소설이라는 책에서 뽑았는데요. 이거는 현대문학 교수 350명이 뽑은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문제소설 시리즈는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 괜찮은 것들을 모아놔서. 자, 그러면 오늘의 소년은 늙지 않는다. 소녀 아니고 소년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소남이라고 바꿀까요? 하여튼간 그냥 소년이라고 할게요. 여기 어차피 소녀는 안 나오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소녀는 고막을 들쑤시는 새된 기계음에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꿈이 달콤했던 건 아니었다. 언제나처럼 헐벗고 시린 꿈이었다. 꿈과 현실은 반대라는 말은 헛소리였다. 꿈은 추웠고 현실은 더 추웠다. 소녀는 더럽고 부르튼 손으로 눈곱을 떼어내고 난로를 들여다보았다. 드럼통으로 만든 난로 안에서는 새까맣게 타들어간 장작이 마지막 불꽃을 토해내고 있었다. 소녀는 페인트통에서 장작을 꺼내 졸아붙은 불꽃 위에 올렸다. 새 장작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뒤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여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난로불씨와 할아버지. 소년이 얼어 죽지 않고 눈을 뜰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었다. 불씨가 먼저일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먼저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라도 빼먹은 적은 없었다. 소년은 거실로 나갔다. 하품을 하자 입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송에 낀 베란다 창문 너머로 뭔가가 어른거렸다. 송해를 닦아내자 사다리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다리차는 세간을 실어내리고 있었다. 소녀는 침울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다 안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꼭 닫은 뒤 개다리 소반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도화지 위에 선이 생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소리였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날개를 펼친 채 활공하는 익룡의 당당한 자태가 드러났다.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생대 백악기의 날짐승을 바라보았다. 뭔가 허전했다. 익룡의 머리 위에 구름을 그렸다. 보기에 좋았다. 소녀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꼬리 아래에 뭉게구름을 그려 넣었다. 보기에 더 좋았다. 소녀는 도화지를 뒤집어 글자를 적어 넣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글자를 쓰는데 연필심이 부러졌다. 기관차 모양의 연필깎이에 연필을 끼웠지만 연필이 몽당해 손잡이가 헛돌았다. 연필을 빼내 면도칼로 깎았다. 거스러미를 모아서 깡통에 담고 글자를 마저 적었다. 오르니토 케이루스. 소녀는 도화지를 돌돌 만 뒤 붉은 털실로 묶고 리본 모양으로 매듭을 지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소녀는 기다렸다는 듯 안방을 나섰다. 돌돌만 도화지를 쥐고서 소녀는 신발장에 달린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을 덮개가 꾸덕꾸덕한 거울은 반투명 유리처럼 흐릿했다. 삐죽빼죽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침 묻힌 손으로 수습한 뒤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504호 아줌마였다. 혼자였다. 소년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할아버지는 주무세요. 또? 깨울까요? 아니다. 이거나 전해드려. 여자는 발치에 사과 박스를 현관으로 밀어넣었다. 여자는 소년의 머리 너머로 안쪽을 홧깃거렸고 소년은 그런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여자는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말고 돌아섰다. 소년은 뒷줌에 감춘 도화지만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차 소리가 들리자 소녀는 밖으로 튀어나가 쓰레기가 나뒹구는 더럽고 침침한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갔다. 소년이 밖으로 나섰을 때 사다리차와 탑차는 단단해진 눈 위에 바퀴 자국을 내며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소년은 바퀴 자국을 따라 달렸다. 땜질 자국 투성이의 잿빛 아파트들이 공동묘지의 묘석처럼 다닥다닥 붙어선 거대한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곤 소년뿐이었다. 차는 큰 길 쪽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여기저기 금간 담벼락을 등지고 쭈그려 앉은 채 헐떡이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억만 송이의 눈을 품은 잿빛 구름이 이마에 닿을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소년의 얼굴 가득 수심이 피어났다. 폭설이라면 휴교령이 내려질지도 몰랐다. 늑대보다 더 무서운 게 휴교령이었다. 소년은 외투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새빨간 원이 새겨진 담뱃갑이었다. 소년이 태어나기 전의 세상을 비추던 태양을 닮았다는 붉은 동그라미. 할아버지가 즐겨 피우던 담배였다. 럭키 스트라이크일까요? 담배를 피울 때면 할아버지는 아득한 눈빛이 되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봄이면 온 산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개울이 넘치도록 비가 내리고, 가을이면 나뭇잎이 타는 듯 붉게 물들었다는 공상과학 영화나 동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 아빠가 차석으로 죽고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바다로 건너기 전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면 소녀는 잊지 않고 물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 할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꽃이 피면. 눈이 녹고 꽃이 피면. 소녀는 또 물었다. 무슨 꽃? 할아버지의 대답은 매번 달랐다. 목련이라고도 했고 라일락이라고도 했으며 아카시아라고도 했다. 모두 생소한 이름이었다. 이 시대엔 꽃이 안 피는가 봐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벌써? 어쩐지 뭔가 막 털복숭이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목련 꽃봉오리 껍데기였어요. 하여튼간 소녀는 또다시 물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어미는 이 집에서 널 낳았다. 이 집에서 첫 동아리를 들었고 이 집에서 첫 걸음마를 지켜보았지. 네 어미는 이 집을 알아보듯 널 알아볼 거야. 단박에 알아볼 거야. 어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꽁초를 빠는 소년의 볼에 보조개가 파였다. 예? 자기가 피는 거였어. 한데 엉겨 벽을 타고 오르던 담배 연기는 재난관리청에서 붙인 표지판 아래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이 건축물은 외부 균열, 철근 부식 등의 이유로 붕괴 위험이 현저한 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건축물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진 표지판인가 봐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던 소녀는 걸음을 멈췄다. 우편함에 편지 봉투가 꽂혀 있었다. 소녀는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와 호루라기가 들어있었다. 슬기가 목에 걸고 다니던 호루라기였다. 늑대가 나타나면 불나며 504호 아저씨가 챙겨준 빨간 호루라기. 뒷산에서 내려온 늑대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물어갔다는 소문이 돌 무렵이었을 것이다. 소녀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504호를 향했다. 슬기네는 텅 비어 있었다. 거실과 방에 찍힌 발자국이 어지러웠다. 불현듯 요일을 느낀 소녀는 거실 벽에 대고 오래오래 오줌을 뒀다. 504호 아줌마가 준 사과 박스에는 감자가 담겨 있었다. 하나같이 자잘했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적지 않았다. 세어보니 35개였다. 한 알로 하루를 버티면 방학을 나고도 4개가 남을 양이었다. 31일짜리 달인가 보죠? 근데 자기 혼자 먹나?
이번 방학에는 구걸하거나 훔치지 않아도 될 터였다. 구걸이나 도둑질은 겁나지 않았지만 그러다 붙들려 난민 수용소에 끌려가는 건 두려웠다. 할아버지가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웠다. 그러면 집을 지킬 수도 엄마를 기다릴 수도 없을 테니까. 소녀는 장작불에 감자 하나를 구워 먹은 뒤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지리부도를 펼쳤다. 지리부도.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보았다. 땅끝 마을은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의 맨 아래에 위치했다. 바닷가라면 따뜻할 것이었다. 늑대 울음도 들리지 않을 그곳에서는 꽃이 필지도 몰랐다. 어둠 밭에 창궐한 늑대 울음을 들으며 소녀는 까무룩 잠들었다. 등교를 위해 소년이 집을 나선 건 잔별이 남아있는 어스름 새벽이었다. 물러가는 어둠의 뒤꿈치가 간밤에 쏟아진 눈으로 희끗희끗했다. 무심코 504호를 향하던 소녀는 4층 층계참에서 맥없이 발길을 돌렸다. 목에 건 호루라기를 매만지며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멈춘 지 오래였다. 멈춘 것은 엘리베이터만이 아니었다. 전기가 멎었고 수돗물이 멎었으며 마을버스가 멎었다. 불길한 풍문조차 발을 끄는 이곳까지 찾아오는 건 눈과 바람뿐이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볼을 때렸다. 소녀는 스키용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눈은 발목을 삼킬 정도로 쌓여 있었다. 쌓인 눈은 녹지 않아서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눈 위에 또 눈이 쌓일 것이었다. 공룡의 시체 위에 켜켜이 내려앉은 다른 시대의 흙처럼. 그럴 것이다. 건기가 오기 전까지는. 할아버지는 말했다. 인간이 만든 기계로 움직이는 검은 기름은 공룡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비행기를 움직이는 건 오르니토케이루스의 시체, 제설차를 움직이는 건 티라노사우루스의 시체일 터였다. 소녀는 손잡이를 떼어낸 배드민턴 라켓 2개를 배당에서 꺼내 신발 바닥에 대고 나일론 끈으로 묶었다. 소녀는 생소한 중력의 별을 탐험하는 우주인처럼 뒤뚱거리며 꾸역꾸역 나아갔다. 등굣길은 멀고 추웠다. 올해 전학 간 학교는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 큰 길을 5번이나 건너야 했다. 소녀는 학교를 자주 옮겼다.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다. 바로 전에 다녔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었다. 어차피 내년에는 떠나야 했다. 소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도 나름 밝지 않았다.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 소년이 일착이었다. 어둡고 싸늘한 복도를 지나 소년은 교무실 건너편 화장실로 들어갔다. 교직원 전용 화장실이었다. 소년은 세면대 가득 온수를 받았다. 빨간 밸브를 끝까지 돌려도 물은 미지근했고 녹이 섞여 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나마 차갑지 않은 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소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뒤 배낭에서 꺼낸 수건으로 물기를 훔쳤다. 바닥에 떨어진 꽁초 2개를 집어 담뱃갑에 담고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서야 화장실에서 나왔다. 수업 내내 소녀는 연습장에 공룡만 그렸다. 국어 시간엔 사르코스쿠스, 수학 시간에는 켄트로사우루스, 영어 시간에는 스피노사우루스, 과학 시간에는 티라노사우루스. 엊그제 전학 온 짝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역시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아 전학 온 녀석이었다. 갖고 싶어? 소년이 묻자 짝은 반색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맨입으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구슬이었다. 공기방울이 별무리처럼 오종종 박혀있는 푸른 구슬. 소년이 고개를 젓자 짝은 다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번에 짝의 손에 들린 건 각설탕이었다.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걸 줘서 뭐해? 뭐 이런 건가? 소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려진 종이를 뜯어 짝에게 넘겼다.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은 오르니토케이루스였다. 날개만 있다면 땡전 한 품 얻어도 제주도에 갈 수 있을 텐데. 길가에 화렵수가 줄줄이 늘어서 있고 노인의 형상을 한 검은 거석이 곳곳에 떠 있다는 따뜻한 섬. 노인의 형상.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웃기다. 할아버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 이제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땅. 짝이 굳은 얼굴로 소년의 옆구리를 찔렀다. 눈이 마주치자 턱으로 교단 쪽을 가리켰다. 머리가 벗겨진 선생이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다. 대한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뭐라 그랬지? 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한과 지구 사이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셨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109배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은 얼굴을 붉힌 채 입술을 실룩거렸고 짝은 해불쭉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생이 칠판을 향해 돌아서자 소녀는 다시 공룡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급식 시간이었다.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죠? 옥수수빵, 시래기죽, 콩자반. 오늘의 메뉴였다. 소녀는 옥수수빵을 조금씩 뜯어 시래기죽에 적셔 먹었다. 짝은 콩자반부터 해치웠다. 야, 공룡이 왜 명중했는지 알아? 짝이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멸종이겠지. 야,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알아? 혜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그런 거야. 아니야. 얼어 죽었대. 우리도 결국 얼어 죽을 거래. 시간 문제일 뿐이래. 누가 그래? 아빠가. 우리 아빠 술만 마시면 되게 똑똑해지거든. 고주망태가 돼서 한 말이니 틀림없어. 고주망태겠지. 고주망태가 되어 한 말이니 틀림없어. 빵은 안 먹어? 지겨워. 내가 먹어도 돼. 맨입으로? 켄트로사이루스는 어때? 짝이 턱짓으로 소년의 목에 걸린 호루라기를 가리켰다. 이건 안 돼. 짝이 입을 삐죽였다. 소년은 돌돌 말린 도화지를 배낭에서 꺼내 붉은 털실을 풀고 펼쳐 보였다. 와, 오르니토케이루스! 짝의 눈이 커졌다. 소년은 짝의 식판에 담긴 옥수수빵을 냉큼 집어 배낭에 넣었다. 소년은 제 집에 놀러 가자는 짝의 청을 뿌리치고 학교가 파하자마자 집으로 향했다. 해는 짧았고 해야 할 일은 많았다. 배드민턴 라켓을 신발 밑창에 달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어기적 걸었다. 이거 배드민턴 라켓에 손잡이를 떼어서 그 발에다가 매다는 게 그거 생각난다.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거 맨날 막 주관식으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뭐지? 울릉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신발에다가 신는 거 이것처럼 생긴 거 그거 뭐죠? 하여튼가 어디지? 제설차들이 오갔지만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다지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차도 인적도 드물어졌다. 소녀는 길이 아니라 아파트만 보고 걸었다. 길을 감춘 것도 길을 열어준 것도 찍어낸 듯 똑같은 고층 아파트였다. 물뿌레나무 마을을 지나 버드나무 마을을 끼고 느티나무 마을을 내두른 뒤 벚나무 마을을 가로지르면 커다란 인공호수가 나타났고 그 너머가 집이 있는 단지였다. 폐교를 종양처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의 마을에는 남쪽으로 갈 돈이 없거나 남쪽에 친척이 없는 사람들만 핏기 없는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단지들은 하나같이 나무 이름을 달고 있었다.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신정으로 마천루를 지어 올린 것일까? 아니면 나무를 뽑아낸 구덩이에 콘크리트를 부은 것일까? 곰이 그려진 아파트가 인공호수 건너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다. 곰바위 마을. 소년의 집이 있는 단지였다. 단지 뒷산 이름이 곰바위 산이었다. 곰바위 산에는 곰은 없고 늑대만 득식을 했다. 날이 저물면 먹이를 찾아 단지까지 내려왔다. 시베리아에만 서식하던 종이라고 했다. 추위가 늑대를 몰고 왔는지 늑대가 추위를 몰고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소녀는 꽝꽝 얼어붙은 인공호수를 건너갔다. 인공호수는 학교 운동장의 3배 크기였다. 예전에는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로 바글거렸다. 더 예전에는 분수가 솟구치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떼가 논일었다고 했다. 분수도 물고기도 아이들도 떠나버린 호수에는 얼음장을 덮은 눈과 새벽에 찍힌 소년의 발자국뿐이었다. 소년이 집 앞에 당도에 있을 때 웬 사내가 손에 쥔 문서를 곁눈질하며 확성기에 대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곁에는 스노모빌이 세워져 있었다. 소년은 사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내는 누구냐고 되물었고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볼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할아버지? 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주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맘때는 늘 그러세요. 사내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집에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다. 사내는 손사래를 치더니 서류 가방에서 메모보드를 꺼냈다. 메모보드에는 문서가 물려 있었다. 네가 대신 서명해라. 사내는 메모보드와 볼펜을 내밀었다. 문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재난관리청으로부터 소개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차후 건물 붕괴 등의 불상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3칸으로 나뉜 표가 있었다. 주소, 세대주, 서명이라고 적힌 칸 밑에 3명이 기입했다. 주소는 모두 곰바위 마을이었다. 소녀는 4번째 줄에 주소와 이름을 적었다. 할아버지 이름을 적어야지. 사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소녀는 제 이름 위에 줄을 긋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다. 이름 옆에 사인도 했다. 네 이름 위에 줄을 하나 더 긋고 그 옆에 사인해라. 할아버지 사인 말이야. 소녀는 사내가 주문한 대로 했다. 사내는 메모보드를 서류 가방에 담은 뒤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건기가 오면 녹은 눈이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서 위험할 텐데. 설명 중인가 봐. 소년도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칠이 벗겨지고 도처의 금이가 흉물스러운 잿빛의 건물은 기우뚱한 듯도 했다. 소년의 미간에 굵은 골이 파였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소년은 안방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소년은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가 신발장에서 플라스틱 삽을 꺼내들었다. 집을 나선 소년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은 눈천지였다. 소년은 삽으로 눈을 떠 아래로 던졌다. 사욕에 묶인 죄수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으쓱 으쓱 잘한다. 소녀는 팔이 으스러지도록 눈을 치웠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했지만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다.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꽁초에 불을 붙일 때 시멘트 바닥이 드러난 자리는 안방 크기만 해졌다.
눈을 다 치우고 방수포를 깔면 좋을 텐데. 소년이 힘이 참 좋죠? 소년은 목을 빼 사위를 둘러보았다. 멀리 들판에 버려진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너풀거렸다. 주머니에서 각설탕을 꺼낸 소년은 종이 포장지를 조심조심 펼쳤다. 설탕은 눈보다 더 새하였다. 소년은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설탕 조각인 양 신중하게 핥은 뒤 포장지를 여미고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할아버지도 드려. 소년은 일어나 바지를 내리고 눈밭에 오줌을 넣었다. 오줌은 센 노랬다. 몸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노랬다. 눈곱도, 가래도, 똥도. 인간의 영혼은 노란색이 틀림없을 것이다. 소년은 옥상에서 내려왔다. 날이 저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삽을 놔두고 문간방에서 쇼핑 카트를 꺼냈다. 카트에는 손도끼와 나일론 끈 묶음이 담겨 있었다. 카트를 끌고 나간 소년은 3개의 동을 지나친 뒤 놀이터 건너편 동의 2번째 출입구로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갔다. 층계참을 사이에 두고 303호와 304호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었다. 소년은 303호로 들어갔다. 소년은 신발장부터 열어보았다. 가죽 끈으로 얽은 기묘한 신발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었다. 신발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낸 뒤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가죽은 닳고 닳아 희끄무레했다. 할아버지가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신고 있던 물건과 흡사했다. 고대의 유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레 카트에 집어넣었다. 소년은 카트를 밀며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다. 선반과 서랍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건 깨진 접시 2개와 종이컵 한 묶음이 고작이었다. 종이컵만 챙겼다. 소년은 안방과 문간방을 차례로 순회했다. 소득은 없었다. 순회의 마지막 코스는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에도 비누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다. 수색을 마친 소년은 서랍과 문짝을 남김없이 빼내고 떼어내 바닥에 늘어놓은 뒤 손도끼로 하나씩 쪼갰다. 힘이 진짜 세죠? 막 생존의 버릇해서 그런가 봐. 서랍 하나면 1시간, 문짝 하나면 하루치의 한기를 감당할 수 있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쩍쩍 울려 퍼졌다. 도끼질에 여념없던 소년은 늑대울음에 화들짝 놀라 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소년의 마음도 캄캄해졌다. 늑대들은 어둠을 틈타 산에서 내려오곤 했다. 소년은 쪼갠 나무를 나일론 끈으로 묶어 서둘러 카트에 담은 뒤 허둥지둥 밖으로 나섰다. 부득이 어둠에 발을 들인 소년은 백야의 나라에서 쫓겨난 추방자 마냥 새파랗게 질린 채 카트를 힘껏 밀며 놀이터를 가로질렀다. 녹슨 그네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익끼익거렸다. 소년은 새로 꺼낸 장작을 어슷하게 걸친 뒤 연필 거스러미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연습장으로 부채질하자 불꽃이 기세 좋게 일어났다. 학교에서 담아온 물을 양철 냄비에 붓고 냄비를 난로 위에 올렸다. 연습장을 펼쳐 5동 303호라고 적혀있는 칸에 가위표를 쳤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냄비를 내리고 물을 머그잔에 부었다. 손톱으로 떼어낸 각설탕 조각을 물에 넣고 검지로 휘휘 적고 나서 검지를 쪽 빨았다. 물이 달달했다. 소년의 볼에 보조개가 파였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소년은 중얼거린 뒤 짜게게 얻은 옥수수빵을 뜯어 설탕 녹인 물에 찍어 먹었다. 맛있을 것 같아. 늑대울음이 멀리서 가까이에서 다시 멀리서 들려왔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들리기도 했다. 장작을 넉넉히 올린 뒤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들어누운 소년은 탁탁 불똥 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소리까지 등장했죠. 내일 읽을 부분에는 역시나 두 번째 편인 만큼 사건 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이 소설을 끝마치게 만들어주는 중요 인물이에요. 아무래도 꿀물을 자주 먹는 게 목에 보탬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좀 덜 아파요. 책을 읽을 때. 또 모르겠다. 옛날에는 워낙 한 번에 길게 녹화했었는데 요즘은 영상 하나에 한 30분 정도를 목표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노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많이 강화됐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간. 자, 사건편 다음 시간에 들고 나타날게요. 읽어주는 예니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